실수요자 입장에서 어차피 대출이 강화됐기 때문에 연끌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 소득에 맞춰서만 대출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럴 때 가격이 좀 주춤하고 매수 심리가 약할 때 기회로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관망하다가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1분기는 좀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정도. 그래서 한 3, 4월 정도에 좀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러분 설에 친척들 만나서 집값 얘기 좀 하셨습니까? 야 너희 동네는 올랐니? 우리는 많이 빠졌던데. 아마 동네마다 극과 극의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나온 통계를 봐도 그러네요. 서울 안에서도 제일 비쌌던 동네하고 가장 저렴했던 곳 5배 차이가 난다는데 7월부터 DSR 3단계 대출 규제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일지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아마 설에 만나신 분들 연휴가 길었으니까 양쪽 집 다 갔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을 거고 지역별로 얘기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지방에 사는 동생은 아우 우리는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들 얘기할 텐데 극심한 양극화 올해도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지역 분화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간의 마태효과 이게 이제 극과 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어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올해는 아마 매매는 약보합 정도로 보고요. 전세는 강보합. 상반기까지 좀 조정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 들어서 다소 좀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상저하고보다는 뭐 상저 하중 정도. 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하반기 들어서도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것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총량을 어떻게 보면 조절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고 좀 지리한 뭐 조정 국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은 아직까지도 보합세잖아요. 네. 하락 전환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로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서울도 매물이 쌓이고 있대요. 네. 매물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매물이 가격을 눌러서 값이 떨어집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 도시계 함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 싫으니까 약간 인지 과부하에 걸리다 보니까 혹은 이걸 조기 종결 효과라고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반드시 그렇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매물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도자들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고 매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모든 구간에 걸쳐서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서울을 보면요.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보면은 매물 건수가 보면 한 7만 5천 건 정도가 되는데 8월 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는 또 8만 층까지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물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어느 정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넣어놓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매물의 총량보다 호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매물을 내놓는다는 게 안 그래도 참 궁금한 게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채널 뭐 유튜브 등에서도 보면 이거 봐라 다들 급락이 예상되니까 매물을 쏟아져 나오게 집을 다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아 이게
갈아타기 좋은 기회로 봐서 팔고 다른 데로 가려고 내놓는 거 아니냐. 집 팔고 다 전월세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를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팩트를 가지고 이걸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에 이제 오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네 번째 효과.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부동산 이 평론가 분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별 도움이 안 위원님도 됩니다.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네. 말씀도 하나의 그냥 원오브 데모로 참고로 듣는 게 좋을 것 다양하게. 같지. 아까 또 매물량 얘기하셨는데 네. 매물량이 최근 또 줄었어요. 오늘 보니까 서울 그 아실이라고 이제 통계가 있는데 오늘 서울이 8만 4천 건인데 한 달 전에 이게 8만 5천 건 정도 됐거든요. 1,000건이 줄었네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너무 일일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매물량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 지표 뭐 가령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CSI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본다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다음에 거래량. 네. 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매물량 외에 나머지 지표들을 보면 확실히 지금은 수요자들이 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그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님 말씀은 그 6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예상이 되면 다들 도토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토리 모아서 묻어놓고 싶지 막 먹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이런 보니까 것들. 지금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쪽에 어젠다가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집을 살까 이런 생각 자체를 좀 덜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주춤한 게 네. 뭐 전통적으로 비수기에다가 긴 연휴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까지 조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하반기 들어서 다소나마 좀 나아질 거로 보는 이유가 가장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거래량이 보면은 3천 건대에서 계속 4개월째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거래량이 폭발했거든요. 네. 9,200건 정도 됐어요. 이게 장기 평균으로 보면 한 6,04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한마디로 이게 폭발했다고 봅니다. 터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근데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최근에 주택 시장의 특성이요. 마치 이 사바나 기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바나 기후가 보면은 소나기처럼 갑자기 확 쏟아져요. 쫙 쏟아졌다가 갑자기 냉각됐다가 그다음에 가뭄이 되는 거죠. 근데 작년, 재작년 이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위원님. 연초에 주춤하다가 한 3, 4월부터 꿈틀꿈틀하다가 여름까지 확 올랐다가 9월 추석 즈음에서 정책적으로 대출을 묶어버리면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 좀 주춤해지는 이게 완전히 그래프가 똑같은데 작년하고 네. 재작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해는 아마 상반기가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하반기에 다소 늘어나지. 다소 그렇게까지 늘어난다. 왜냐하면 DSR 3단계 스트레스 그게 네.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좀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을 잘 보시면은 제가 이게 소낙비와 어떻게 보면은 가뭄이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 집이 하나의 투자재가 되는 어떤 네.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보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세요. 그런데 네. 이제 개개인은 똑똑한데 이게 이제 군집이 되면요. 이게 그럼 IQ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같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보니까
이 생각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그쵸. 우리 뭐 설에도 네. 그 맵 사이트들이 갑자기 이쪽이 덜 막힌다고 하면 그 정보를 다 받아 보니까 거기가 갑자기 예, 막혀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런 뭐 현상도 나타나죠. 그런 식의 패러독스 같은데 그러면 요런 시기를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요런 시기를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차피 대출이 강화됐기 때문에 연끌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 소득에 맞춰서만 대출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럴 때 가격이 좀 주춤하고 매수 심리가 약할 때 기회로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관망하다가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1분기는 좀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정도. 그래서 한 3, 4월 정도에 좀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무리지어서 집을 사려는 경향. 그냥 친구가 집 사면 따라 사요. 이런 경향이 유난히 요새 두드러지고 있으니까. 능력 있는데요. 친구가 산다고 갑자기 같이 살 수 있고. 아니, 문제는 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오히려 저는 역발상 오히려 독립적 사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정도로 일단은 잡아보고 문제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동네별로 지금 엄청나게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전국 방송을 보지 마시고 이제 동네 방송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이에요. 이때 대비해서 아마 서울은 아마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싼 거, 나머지 지역은 아마 20에서 30% 정도 싼 걸 이제 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에 타이밍하고 가격 메리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직은 매물이 그렇게 싼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마 그것도 궁금해요. 매물이 쌓인다는 거는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거래가 잘 안 되는데 호가는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현상이 손실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되 이걸 싸게 안 내놔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를 보면은 매수자들의 변심이 장기화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살라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나 안 사. 지금 뭐 중국도 불안하지.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좀 조정을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안 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팔려는 사람이 처음에는 호가를 안 낮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두 사람 이제 급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매물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는 크게 아마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더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세 시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서울의 전세 가격은 강보합을 예상을 하셨는데 전세가 강보합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세 공급이 좀 부족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리스트 자료 보면 한 10만 가구 정도 줄어요. 줄면은 보통 보면은 대체적으로 올해 전세가 상대적 강세를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뭐 전세는 투기적 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공급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특징이 있고 또 금리를 올해 한 두세 번 정도 낮추면 어때요? 지금은 주담대는 신규로 보면은 거의 90% 가까이가 다 고정금입니다. 근데 전세는 뭐예요? 다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오히려 전세 시장이 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고가 전세를 살 수 있는 유효 소요가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또 집을 사지 않고도 전세를 눌러놓는 수요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전세는 아무래도 매매에 비해서 좀 상대적 강세를 띠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체 거래량이 줄면요. 이사 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세도 크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매매와 전세 간에 약간 그 역학관계나 상관관계를 본다면은 조금 더 강세를 띈다는 거지 뭐 전세값이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서 그럼 매매값을 밀어올린다 이것도 힘든 게 지금은 국민의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4%입니다. 우리가 2016년 이럴 때 엄청나게 갭 투자를 했잖아요. 그때는 75%였어요. 맞아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시장은요. 외곽에 가서 갭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40대 초반 여성들이 주로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도 보면 서울에서도 뭐 성동구라든지 서초구 이런 데가 많이 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까닭이죠. 근데 안 그래도요, 그 위원님 예전에는 한 세계 금융위기 당시 그때까지만으로 시계를 돌려봐도 왜 동네를 이동할 수 있었잖아요. 아, 내가 도봉구 살다가 약간 나 저기 학군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강남 3구로 갈 거야 이러면 시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구에서 구를 옮겨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부산 내에서 서울 내에서 대전 내에서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앞으로도 쭉 더 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 소득 양극화가 지역 양극화를 부르고 결국 그게 부동산 양극화를 부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강남 불패를 넘어서 뭐 서울 불패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실제로 보면은 지방이나 경기 인천에서 서울 주택을 사는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요. 우리가 주택 소유 비중으로 보니까요. 네. 2023년 통계청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서울 집의 16.6%를 외지인이 갖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14%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났느냐? 우리가 2021년부터 인구가 줄었죠. 그때를 전후해서 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서울을 약간 인구 충격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타 지역을 팔고 예. 정리해서 자산을 다 모은 다음에 서울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 현상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반포에서 뭐 국민주택 규모가 60억 가는 네. 그런 초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고령자들의 어떤 그런 주택 그 보유 패턴을 보면요. 옛날에는 강남을 이 경유지로 봤어요. 학교 마치고 애 다 키우고 난 빠져나가는. 또 네. 회사 다닐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요새는 넓혀서. 약간 총착역으로 본다는 어떤 그런 연구 논문도 나와요. 계속해서 고령층도 강남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아들은 이제 역삼동에 회사 다니는데 이제 동탄에 출근하고 아버지는 이제 압구정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국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가면 못 돌아온다더라 하는 그런 그 선배들의 어떤 학습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내재화되면서 요새 고령자들이 강남을 안 벗어나려는 경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천정부지로 이게 치솟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좀 풀리는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은 장기적으로 많이 빠질 거고 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급락, 폭락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적어도 서울은 좀 비켜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기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4, 5년 뒤를 볼 거냐 아니면은 20년 뒤를 볼 거냐 하는 차이예요. 둘 다 볼게요. 4, 5년 뒤 한번 보고 20년 뒤 한번 찍고. 20년 뒤를 가면은 그거는 뭐 사람이 안 사는데 과연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다만 뭐 4, 5년 뒤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또 뭐 인구가 준다 하지만 또 가구 수는 또 2042년까지 또 늘어나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인구 감소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은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통계와 어떤 그 지역 통계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제가 평론가 쪽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거는 평론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천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집. 그렇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낫다면은 저는 이게 이제 인구가 줄면은 이게 이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프라 살아 있고 사람들 많고 뭐 유동인구 있고
교통 좋고 이런 쪽으로 더 몰리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도심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더 몰입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강남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산업단지가 일자리잖아요. 네. 결국 뭐냐면은 전국의 곳곳에 보면은 이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일자리들이 그 주변이 저는 뭐 새로운 강남이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가장 유망한 것이고 젊은이들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애울음 소리가 들리는 곳 맞아요. 이런 데가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구 쇼크를 뭐 장기적으로 언젠가나 받겠지만 그나마 좀 피할 수 있는 상대적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는 이제 자본하고 결국 인구거든요. 자본은 아까 강남 쪽으로 네. 몰리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구 쪽도 보시면은 항상 저는 이 30대 젊은 층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그 동네에 많이 살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인구 충격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많은 동네를 먼저 봐라 제가 그 말씀 늘 드리거든요. 입지를 볼 때. 마지막으로 이 의견 질문을 드릴게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경기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격은 비슷한데 여건은 조금 더 좋지 않지만 어쨌든 서울이다 주소가. 서울로 가는 게 맞느냐 약간 넉넉하게 경기도에 있는 게 맞느냐 이거 나 경계선에서 고민이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그 인서울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인서울은요 강남하고 주로 마용성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서울 내에서도 분화 현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해요. 인서울보다 준서울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서울보다 준서울이 낫다. 가령 뭐 과천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안양이나 아니면은 뭐 성남이나 하남 이런 데가 오히려 네. 더 집값이 비싸죠. 그리고 교통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왕이면은 뭐 인서울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네. 아는 건데 내 직장과의 거리 네.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나중에 애를 어떻게 키울 건지 이런 것도 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인서울만 고집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